사실은 한국전쟁기의 민간인 학살은 아산을 포함해서 팔도 우리가 지명을 아는 모든 지역에서는 다 있었습니다. 아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확인된 희생자가 한 1,10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엄청나네요. 저도 사실 이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전쟁이 일어나고 거의 한 45년 동안 피해를 당한 사람들도 숨죽이고 있었고 가해를 한 쪽도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 가만히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치 우리 사회에서 없었던 일처럼 흘러왔던 거거든요. 이게 진짜 45년 동안. 엄청난 일이죠.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습니다. 정말. 안녕하세요. 이것의 책과 사람 크리에이터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이현정 교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차 한 잔의 북토크 시간인데요. 오늘 제가 가져온 책은 최근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바로 본 헌터라는 책이고요. 본 헌터라니 좀 제목이 어떤 점에서 좀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제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부제에 보면은 어느 인류학자의 한국전쟁 유골 추적기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인 오늘은 고경태 기자님을 모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고경태 기자님께서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주로 베트남에서의 민간인 학살과 관련된 그러한 기사도 많이 쓰시고 또 최초 문서를 발굴해서 보도하는 그러한 역할도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본 헌터의 저자로 제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잠깐 자기소개해 주시죠. 예, 한겨레 신문에서 일하고 있는 고경태라고 합니다. 예, 지금 사회부에서 그 진실화해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를 출입하고 있고요. 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본 헌터라는 책은 어떤 면에서는 좀 전문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의 좀 진행 방식은 좀 독특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진행 방식을 따르기보다도 먼저 이 책이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제가 잠깐 소개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 소개를 하기 위해서는 맨 뒤에 성공회대에 계시는 강성현 교수님께서 잠깐 설명을 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헌터가 다루고 있는 사건은 충남 아산에서 발생한 부역 혐의 민간인 희생 사건들이다. 이 사건들은 1950년 9.28 수복 이후 국면과 1951년 일사 후퇴 국면에서 두드러지게 발생했다. 주요 내용은 주민들이 인민군 점령 시기에 부역했다는 혐의와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1950년 9월 말부터 1951년 1월 초까지 적법한 절차 없이 온양경찰서 및 각 지서경찰과 치안대에 의해 온양경찰서 탕정지서, 배방면 사무소 창고 등지에 감금되었다가 배방면 성제산 방공호, 배방면 설화산 폐금광, 염치면 대동리 세지기 공동묘지, 염치면 산양 1구 방공호, 선장면 군덕리 쇠판이굴, 탕정면 용두리 1구 뒷산 등지로 끌려가 집단 학살을 당했다는 것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사건들의 희생자로 77명의 최종 신원을 확인했는데 연령 미상 32명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희생자 연령은 10세 미만으로 14명이었다. 그리고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최소 800여 명이 아산 부역 혐의 사건으로 희생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네, 그래서 충남 아산에서 주로 일어난 그런 민간인 학살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책은 한국 현대사에 어찌 보면 가장 아픈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민간인 학살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 주제를 다루게 되셨나요? 아까 소개를 해주셨다시피 제가 그 이전에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베트남전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문제를 보도를 하고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기의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왔었고요. 어쨌든 뭐 이런 관심을 갖다 보니까 좀 전반적으로 역사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역사에 관한 책을 한번 쓴 적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스크랩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 스크랩을 갖고 이제 그걸 역사적 맥락을 풀어서 뭐 이렇게 쓴 대한국민 현대사라는 책이 쓸 적이 있는데 어쨌든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역사에 대해서는. 근데 그리고 제가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는 뭐 어쨌든 취재도 하고 책도 쓰고 했지만 한국 전쟁에 대해서는 아주 어렴풋하게 추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은 학살이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또 어떤 논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는데 작년 4월에 이제 진실화해위원회에 출입을 하게 됐고 이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국가폭력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고 명예회복을 시키고 뭐 이런 일들이거든요. 그 중에 가장 비중이 높은 게 이제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입니다. 이 한국전쟁이라는 게 지금으로부터 몇 년이죠? 7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진상규명이 아직도 안 된 부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자료들을 접하게 되고 또 이제 여기 책에 나오는 A4-5라는 그 유골도 접하게 되고 하면서 책을 한번 써도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베트남에서 이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고 사실 베트남에 대해서도 이제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 사실 상당히 긴 얘기인데요. 예. 이 책이 참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민간인 학살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지만 책의 전개 방식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좀 독특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 한 장이 이렇게 서로 번갈아 가면서 한 장은 충북대 지금 이제 명예교수시죠. 박선주 교수님, 체질을 유학을 전공하신 박선주 교수님의 입장에서 어떠한 발굴이 진행되었는지가 이제 서술되어 있는 반면에 번갈아 가면서 다른 장에서는 발굴된 뼈들이 당시의 어떤 죽음의 상황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살았던 삶의 맥락들을 1인칭으로 혹은 2인칭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자님, 이러한 방식으로 서술을 선택하신 어떠한 이유가 있을까요? 글을 써야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글 쓰는 게 어렵잖아요. 예, 글 쓰는 게 어렵고 어쨌든 글을 쓰려면 지금까지 써왔던 방식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써야 되고 뭔가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고요. 사실은 한국 전쟁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분들이 학자를 포함해서 여러 또 뭐 저널리스트 뭐 이런 분들까지 해서 여러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쓴다고 했을 때는 그분들하고 뭔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어쨌든 A4-5라는 것을 통해서 저는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야겠다고 생각했고 이걸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더 흥미롭고 좀 더 입체적이고 좀 더 역동적으로 좀 더 생동감 있게 할 것인가. 그래서 고민했을 때 하나는 A4-5로 대표되는 아산의 유골 그리고 아산의 피해자들 또 하나는 그걸 찾아서 유해 발굴을 하는 박선주라는 개인의 인생, 삶. 이 두 가지를 교차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두 가지가 이제 만나는 것으로 이제 전체적인 구성을 그렇게 뭐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책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이제 발굴 현장이 충남 아산입니다. 그런데 이 충남 아산에 특별히 좀 집중하시고 관심을 기울이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왜 충남 아산을 택했냐면 첫 번째로는 그 유골, 문제의 유골이 이제 아산에서 나온 유골이었기 때문에 아산을 택한 거였고요. 사실은 한국전쟁기의 민간인 학살은 아산을 포함해서 팔도 우리가 지명을 아는 모든 지역에서는 다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우리가 많이 알려진 게 이제 사실 국민보도연맹인데요. 사실 국민보도연맹도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잘 모르거든요.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국민보도연맹이라는 것은 정부가 1949년 10월에 만든 관변 단체입니다. 그래서 정부 수립이 1948년 8월에 되고 그 남북 대결 이 국면에서 좌익으로 분류된 사람들을 먼저 기본적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이 사람들을 전향시키는 조직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만약 이 단체에 가입하면 뭐 정권을 말소시켜 준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회유를 한 거네요. 뭔가 회유를 해서 이 단체에 가입을 하게 했고 뭐 뭔가 이렇게 할당이 들어갔어요. 그래갖고 이 목표했던 인원이 안 차면 뭐 별로 좌익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억지로 해서 그 목표 할당을 채워서 꾸렸는데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한 3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딱 일어나자마자 정부에서 가장 먼저 한 일 중에 하나가 이분들을 소집을 해서 재판을 거치지 않고 집단 학살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집단 학살을 한 이유는 적들이 지금 인민군이 남하를 하고 있는데 서울이 이제 함락이 되고 쭉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들이 내려오면서 이 이른바 인민군에게 그렇죠. 이제 편을 들까봐 편을 그렇죠? 들고 네. 동조를 네.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 이유만으로 사실은 이제
죽이는 거죠. 그게 이제 전국 각지에서 다 있었는데 특이한 점은 아산에서는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없었습니다. 그 이제 다들 연구자들이 아산을 보면서 취재를 하거나 이제 그 연구를 하면서 의아하게 여기는 게 여기에는 국민보도연맹 희생자가 없다. 그래서 왜 그런가 이제 쭉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경찰이 일찍 철수를 했고 인민군이 빨리 들어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일 시간이 없었고요. 그래서 그 사건이 제일 먼저 있었는데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학살이 한 4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크게 보면은 첫 번째는 국민보도연맹원들을 소집해서 죽이는 게 이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7월 중순부터 거의 이제 모든 지역에 경상도를 제외한 낙동강 벨트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거의 이제 인민군이 점령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인민군에 이제 어쨌든 들어갔을 때 이제 지방 좌익들에 의한 이제 인민재판에 의해서 그렇죠. 또는 뭐 그런 처형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걸 일단 이제 논의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9월 28일 날 이제 서울이 수복되거든요. 인천 상륙작전이 9월에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인민군이 패퇴하면서 인민군 점령 기간에 인민군에 부역했다는 혐의를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경찰과 이제 그 치안대 뭐라고 하나요? 우익단체들에 의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또 이제 주민들 간에 또 이루어지기도 하고. 주민들 간에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9.28 수복 이후에 1950년 추석을 전후로 추석 이후에 이제 또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올라가잖아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올라가서 이제 거의 또 압록강까지 가잖아요. 그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한반도를 통일한다는 그런 기대감까지 가질 정도로 올라가는데 다시 또 내려오잖아요. 또 중국군이 내려오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일사후퇴를 전후로 해서 또 학살이. 그때는 또 이제 주로 이제 9.28 수복 이후에는 주로 그 젊은 남자들 중심으로 해갖고 학살이 이루어졌는데 일사후퇴 이후에는 이제 그 가족 단위로 학살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좀 더 훨씬 더 뭐랄까 이게 세지는 거죠, 강도가 세지고. 그리고 이제 또 그 이후에는 또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국방경비법, 뭐 비상사태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그다음에 또 개헌법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재판에 의해서 이제 부역죄를 심판하는데 그 재판도 되게 한계가 많았어요. 그래서 뭐 단심제, 단독판사, 그다음에 아주 빠른 사형 집행 이런 것들에 의해서 거의 사형이 남발되고 억울한 희생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민보도연맹 희생자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고 인민군 들어왔을 때 이제 좌익들에 의한 집단 학살이라기보다 어쨌든 그런 이제 그 먼저 지주나 우익들 상대로 한 처형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 처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요. 거기 이제 희생자가 100명인가 200명인가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9.28 수복 이후에 아산 각지에서 부역 혐의 잘하는 이유로 이제 집단 학살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일사후퇴 이후에 또 이루어지고 이렇게 전개가 돼서 일단 확인된 희생자가 한 1,100명 정도 이루어지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저도 사실 이렇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는데 엄청나게 광범위하고 많습니다. 그 충남 아산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보도연맹 사건은 그 지역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사실은 어떤 뭐 처형이든 그것이 집단 학살이든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인데요. 어째서 그러한 그 끔찍한 일들이 이 책에서도 뭐 지옥도라는 표현도 나오는데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아니면 벌어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의 증언을 들으면서 왜 이렇게까지 죽였을까에 관해 수없이 질문을 던져보았다. 분노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 내가 내린 결론은 이념투쟁으로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때의 사회적 관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어렴풋이나마 답이 보였다. 그 중심에 바로 지주와 머슴, 소작인 간의 갈등 구조가 있고 시족 간 또는 마을 간의 대립도 있다. 염칩의 희생자 중에는 빈농과 소작농이 많았다. 아산 주민들을 면담할 때마다 전쟁 당시 땅을 얼마나 소유했었는지를 묻곤 했는데 번듯한 규모로 땅을 가졌던 사람은 한 명도 만나지 못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인 1949년 6월 21일 농림부 장관 봉함의 주도로 농지개혁법이 제정 공포된다.
1950년 초부터는 소작농에게 지주 농지가 분배된다. 소작농들에게는 담비 같은 정책이었다. 곧이어 전쟁이 터진다. 인민군 점령과 함께 지주들은 좌익의 권리 대회에 회부되어 곤욕을 치른다. 머슴과 소작인들에게 구타를 당하기도 한다. 인민군 점령기에 머슴과 소작농들이 인민위원회와 민청의 간부로 활동한 마을이 많았다. 향나무가 있는 마을에서 지주들은 처형까지는 당하지 않았으나 결코 잊지 못할 모욕을 당했다. 지주들에겐 위기이자 더 큰 기회였다. 인민군이 물러난 뒤 이 향나무 앞에서 머슴과 소작인 가족 30명이 매를 맞아 죽었다. 내가 만난 90대 할아버지는 이 사건과 관련해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매를 맞은 사람들 중에 아기와 함께 온 젊은 엄마가 있었다는 거다. 지주 쪽 사람들은 이들이 모두 숨이 끊어졌다고 여기고 거적대기에 실어 묻으러 가려고 했다. 그런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기 엄마가 깨어나 간청을 했다. 아저씨, 마지막으로 우리 아기 젖 한 벌만 물리게 해주세요. 아저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잘못했다가는 본인이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 1950년 10월에 어느 날 벌어진 일이다. 그 마을에서 가족 단위로 처형당한 머슴과 소작인들의 땅은 지주들이 차지했다. 농지개혁 때 소작농들에게 분배해준 땅이었다. 지주들은 원래 내 땅 내가 다시 가져간다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지금 이 글에 나와 있듯이 이 분노의 원인이라는 게 우리가 일제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지주와 소작농과의 관계,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소작농의 또 땅을 분배하는 과정, 그리고 다시 그 소작농의 땅을 되찾고자 하는 그러한 또 지주의 욕심도 있었을 것이고, 또 전쟁이라는 상황이 또 이념적인 그러한 갈등도 불러일으켰을 것이고, 또 그 안에 서로 마을 사람들 간의 어떤 원한,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겹친 상황 속에서 이제 발생했었다는 점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아까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발굴된 뼈 중에서 이 책에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게 A4-5라는 뼈잖아요. 그래서 A4-5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이 뼈는 어떤 점에서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 뼈를 처음 본 게 아마 3월 28일자인가 9일자인가 같은 그 신문에서 봤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더 생각을 해봤어요. 이건 누가 발굴했을까? 그리고 이 사람 누구일까? 이런 생각들. 이거를 한번 파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 어떤 서사가 이렇게 쭉 펼쳐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일단 뭐 이 책에 나오듯이 이 쭈그려 앉은 채로 발견이 됐잖아요. 그 당시로서는 73년이 지난 뼈였는데 사실은 그 여러 변수에 따라서 이제 그 유해 상태가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토질에 따라서 이제 많이 그 영향을 받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다 사라지고 이제 치아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가장 오래 가는 게 이제 허벅지뼈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허벅지뼈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 뼈가 이제 한 사람의 뼈가 206개라고 하는데요. 그게 다 나오기 힘들거든요. 그리고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사람은 이제 사실상 그 참호에서 그 총살 당하기 직전에 그 형태로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게 앉아있는 머리부터 이제 발끝까지 거의 다 고스란히 나왔는데, 이런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처음이 아닌가 싶고, 그 발굴하신 분도 깜짝 놀랄 정도였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특히 이제 진실화위원을 바로 이제 또 출입하면서, 이게 진실화위원의 사업이었거든요. 네. 이 뼈를 발굴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되었고, 이제 박선주 충북대 명예 교수님이 그걸 하고 있다라고 해서 바로 찾아갔어요. 찾아갔고, 그때가 이제 그 4월 중순이었는데 발굴 다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고, 그 컨테이너 그 건물에 이제 뒤에 플라스틱 박스에 이제 그 뼈들이 다 그 번호가 이제 식별 번호가 다 A 뭐 1-1부터 해갖고 이제 쭉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날 인터뷰를 한 2시간 동안 하면서 되게 저는 흥미를 느꼈죠. 일단은 저는 교수님이 뭐랄까 이제 법의학자나 의사가 아닐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학자였고 인류학자였고, 또 하나는 또 뭐랄까 그 한국전쟁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외치는 어떤 무슨 단체의 어떤 그런 분이 아닐까 했는데, 또 그게 아니었고, 이런 부분들이 뭔가 제 예측을 이렇게 벗어나면서
아니 뭔가 이게 이야기가 더더욱 되고 있다. 그래서 이 A4-5라는 것을 포함해서 이 유해들의 이야기와 이 유해를 찾아 나선 유해를 발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거를 이 박선주라는 개인의 어떤 그걸 통해서 삶을 통해서 한번 보여주면 어떻겠는가. 특히 이제 이분이 이제 인류학을 하셨으니까 버클리에서 공부했던 여러 가지의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부터 올라가면서 뭐 이분이 이 한국전쟁기 유해만 발굴한 게 아니라 국군 전사자 유해도 발굴하고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뭐 이때기 전에 사만시대 뭐 이런 것까지 발굴하신 분이고 또 뭐 이러니까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그 전쟁 때 어떤 진상규명의 어떤 거기 갇히지 않고 좀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좀 뭐랄까 우리가 이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을 좀 더 폭넓게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뭔가 제가 그동안 나왔던 한국전쟁기의 참상을 고발하는 책과는 다른 방식으로 좀 쓸 수 있지 않겠나. 예. 네, 그렇게 생각하셨군요. 제가 지금 말씀하신 그 A4-5에 대해서 좀 소개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일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A4-5다. A1 구역에서 나는 4m 북쪽으로 떨어진 A4 구역에 있었다. 그리고 서쪽에서부터 다시 번호가 매겨졌다. 그렇게 내 앞에 누워있던 4명의 동료는 각각 A4-1, A4-2, A4-3, A4-4의 이름이 나는 맨 끝에 있었으므로 A4-5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나를 처음에 마주한 사람들은 표정까지 보일 것 같다고 했다. 내가 살아있는 사람처럼 쪼그려 앉아 있었기 때문일까? 시리에 빠진 사람처럼 고개를 처박고 있었기 때문일까? 살가죽이 모두 벗겨진 육탈된 해골에서 어떻게 표정이 보인다는 말인가? 억울해 보인다고 했다. 슬픔과 절망이 뼈에서도 투시된다고 했다. 나와 동료들이 발견된 곳은 길이 25m, 폭 7m의 야산 기슭이었다. 깊이와 폭이 각각 50cm인 교통호가 남북으로 이어졌다. 내가 쪼그려 앉아있던 자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물건들이 나왔다. 미국제 M1 소총 탄피 5개가 나왔다. 북한제 모시나강 소총 탄피 2개가 나왔다. 분류가 안 되는 탄피 2개도 나왔다. 조각난 탄창 1개도 나왔다. 나를 분석한 전문가는 무릎과 가슴에 총을 맞은 것 같다고 했다. 허벅지와 정강이가 만나는 연결 부위 위아래에서도 총탄 자국이 많이 발견되었다. 머리뼈에서는 총탄 자국이 나오지 않았다. 나의 몸통은 무차별 난사당했다. 갈비뼈와 등뼈가 파손되었다. 발가락 뼈도 끝이 부서졌다. 그럼에도 내 뼈는 206개가 다 나왔다. 부분적으로 파손되었을 뿐이다. 이렇게 온전한 형태로 노출되고 수습된 경우는 전례가 없다고 했다. 민간인 학살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사실 많은 진영 논리가 있습니다. 뭐 기자님도 아시겠지만 한편에서는 이제 한국전쟁 중에서 인민군에 의한 아까 뭐 처형이라고 말씀하셨던 그런 민간인 학살 문제를 좀 강조하는 입장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미군이라든지 아니면 한국 경찰에 의해서 이렇게 집단 학살된 부분을 강조하면서 뭐 종북이냐 아니면 우파냐 이런 식의 진영 논리들이 있는데요. 기자님은 이런 진영 논리에 대해서 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궁금하네요. 뭐 진영 논리를 떠나서 여전히 지금도 이제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을 갖고 지금 대단히 논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군경, 이른바 대한민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든 아니면 인민군이나 지방좌익, 빨치산까지 포함해서 그런 세력에 의해서 그 돌아가신 희생자들이든 뭐 어쨌든 죽음의 어떤 무게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진실화해위원회에서도 그 진실규명을 할 때 2가지 다 하거든요. 이른바 이제 인민군, 지방좌익, 빨치산 이른바 적대 세력이라고 명명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희생된 사람들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서 희생 사실을 확인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제 법원에서는 그 군경에 의한 민간 희생은 이제 진실규명 뒤에 법원에서 배보상이 진행되면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 배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적대 세력은 대한민국 정부 책임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거를 뭐 법원 판결에 구하지 않고도 다 배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어느 쪽을 더 강조하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지금의 진실화해위원장님은 이제 김광루 위원장님은 본인의 성향이 뉴라이트 성향의 분이신데
아주 뭐 노골적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두 개를 놓고 볼 때 자기는 뭐 그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자들이 더 고귀하다라고까지 이제 말씀을 하셔갖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두 개가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그분들의 진상 규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뭐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에 대해서 되게 좋게 평가를 전 보진 않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어쨌든 업적으로 강조되는 게 이제 한국의 민주주의를 뿌리 내렸다. 민주공화국을 만든 거잖아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고 법률에 의해서 뭐 죄를 지어 처벌을 받을 때는 그 절차를 받아서 돼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명백하게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모든 일을 풀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진실화의 출입 기자고 이 부분 관련해서 엄청 지금 사실 기사를 쓰고 있는데 이제 지금 이제 김광도 위원장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 민간인 희생자들이 나중에 이제 경찰이 이 유가족들을 사찰하기 위해서 만든 연좌제 때문에 이제 그 당시 연좌제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만든 사찰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찰 기록에 전쟁이 끝나고 20년, 30년이 지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이 사람 희생자에 대해서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어떤 뭐 진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암살 대원 딱 이렇게 써놓고 이 부분도 지금 문제 삼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것도 사실이 아닌 것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근거가 없는 거. 아니, 그러니까 그 암살 대원이라고 했으면 암살 대원 뭐 그럼 암살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 암살 대원이라는 지위만 가졌던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암살을 했는지, 그럼 암살을 했으면 언제 누구를 죽였는지 이제 그런 기록을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암살 대원이었다라고 그 근거만 갖고 국가 기록에 그런 기록이 있다는 것만으로 이 사람은 적에 가담해서 민간인을 죽이는데 뭔가 기여를 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민간인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진실 규명을 안 해주겠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암살 대원 말고도 뭐 악질 부역자로 처형 이렇게 이제 사실 아무 근거도 없이 사실 써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설사 그 사람이 악질 부역자였다 하더라도 아무리 그렇죠. 전시여도 맞아요. 악질 부역자를 하더라도 민간인이었고 재판을 받아야 그죠. 어떤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그게 없는 상태에서 된 건데 이거를 이제 진실화위원회에서 이거를 진실규명을 불능이다 뭐 아니다 야당 추천위원들은 해야 된다 뭐 이래갖고 지금 말이 많아요. 말이 많고 지금 그게 되게 논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전쟁이 끝났는데 74년이 지났는데 이 문제가 지금 사실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되게 슬픈 일이고 왜 그럴까라고 생각하면 정부가 바뀔 때마다 조금씩 흔들리거든요. 근데 어쨌든 보수 정부로 갔을 때 자꾸만 이거를 이제 퇴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진보냐 보수냐 뭐 좌냐 우냐라고 해서 달라질 문제가 아니고 그야말로 아주 간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적법한 절차를 밟았느냐. 이건데 이제 그 부분이 자꾸 이제 뒤로 흔들리고 있고 지금 뭐 전반적으로 홍범도 장군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역사 전쟁 하면서 이제 공산 전체주의 세력과의 전쟁 뭐 이걸 선포하면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 이제 역사를 보는 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좀 조금씩 흔들리고 있죠. 이것도 이제 그 중에 아주 대단히 중요한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좀 중요한 말씀 해주신 것 같고 또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민국 법률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어떤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그 과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어떤 면에서는 그 사실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무엇이 진실인지라는 그걸 규명하는 과정조차도 어떤 면에서는 좀 분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일단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가장 좀 가슴 아팠었던 것은 당시에 총살당했던 그분들의 어떤 울부짖음, 그분들이 겪었을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고 뭐라 그럴까 어떤 충격이라는 그 감정을 느끼기도 힘들 만큼의 어떤 그런 경악스러운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긴 한데 이분들이 만약에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아마 기자님께서도 이제 뭐 유족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좀 만나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이 살아계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을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을지 이런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쟁이 끝난 지 지금 벌써 74년이거든요. 네. 지금 사실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도 우리가 이거 진실 규명조차 제대로 하지 제대로 하지 여러 가지 상황이죠. 힘든 점이 많고요.
그 1950년 전쟁 이후에 이제 60년에 처음으로 한번 4.19 후에 진실규명 움직임이 있었지만 바로 다음 해 이제 군사정변이 일어나면서 이제 다시 다 뒤집어졌고 이런 그 한국 전쟁의 과거사 진상규명 움직임이 95년도에 그 다음에 처음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거의 한 45년 동안 그 피해를 당한 사람들도 숨죽이고 있었고 가해를 한 쪽도 말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사람도 가만히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치 우리 사회에서 없었던 일처럼 흘러왔던 거거든요. 이게 진짜 45년 동안. 엄청난 일이죠. 이게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습니다. 정말. 가령 이제 우리가 캄보디아 프놈펜에 가면 저는 안 가봤지만 그 전시관에 가면 해골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막 이렇게 킬링필드 그 폴포트 정권에서 벌어졌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잔학상들을 보여주는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역사 교육이 되잖아요. 그리고 뭐 독일에서 유태인을 학살한 것들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건 이제 어쨌든 유태인들이 어떤 그 국제적 로비라고도 하고 뭐 어쨌든 그게 널리 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의 여지를 갖고 있지 않잖아요. 너무 나쁜 잘못된 일이었다. 캄보디아 킬링필드도 뭐 예전에 뭐 영화로도 만들어져 갖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또 세계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보고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인데 저희 아버지 때 그다음에 지금 젊은 친구들은 할아버지 때 다 누구든지 어떤 기억들이 다 있거든요. 근데 마치 없었던 것처럼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이 나왔을 때 보신 분들이 이런 일이 있었는 줄은 처음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특히 젊은 세대들 중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고 근데 너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이 사람들이 무엇을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가라고 했을 때는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뭐 나를 아냐, 나를 아니? 예, 그럴 것 같아요. 억울한 걸 사치하고 내가 이런 일들을 겪었는데 너희들은 그걸 알고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이번에 전철 그 아산이 보면 서울역에서 1호선인가요? 타고 가면 보니까 신창부터 한 그 전 정거장, 내 정거장 다 학살 지역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네, 배방, 신창 또 뭐 탕정은 우리가 뭐 삼성 반도체 공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 뭐 엄청난 학살 지역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명을 알고 있는 모든 지역에서는 다 학살이 일어났고 또 무수한 곳에서 또 미군 폭격으로 또 많은 사상자가 또 벌어졌고 서울에서만 사실 미군 폭격으로 뭐 거의 한 5천 명 이상이 죽었고 근데 너무 가까운 역사인데 사실은 저도 잘 몰랐고 왜 그러냐 그러면 사실 어쨌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정리한 적이 없잖아요. 가해자 처벌도 한 번도 된 적이 없고 어쨌든 이게 범죄거든요. 범죄자 국가 범죄였죠. 그리고 이 한국전쟁기 민간인 학살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1948년 8월 15일 날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그 처음 시작된 국가폭력이거든요. 예. 가장 중요하고 가장 출발점이 됐던 국가폭력이고 그 이후에 95년 전까지 엄청나게 많은 국가폭력들이 있었잖아요. 그 지금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하는 뭐 여러 가지 뭐 삼천교육대, 형제복지원 이게 다 이제 여기서 출발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나를 아니라는 어떤 질문들 사실 여러분들이 뭐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또 처음 이러한 그 이야기를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당시에 돌아가신 분들은 또 얼마나 충격과 어떤 경악 속에서 돌아가셨을 거며 그 또 남은 유족들의 또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뭐 연좌제라든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또 잘못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록물에 적혀진 어떤 근거 없는 자료들을 아니면 그것으로 인한 어떤 추정 이런 것을 통해서 또 계속되는 어떤 2차, 3차 가해 같은 것들도 많이 있었고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좀 진실을 좀 알아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것을 어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좀 해결을 해 나가서 우리 사회에 묻혀 있는 어떤 원한들을 그리고 어떤 슬픔들을 조금은 그야말로 어떤 화해하고 또 회복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본 헌터
어찌 보면 조금 무거운 주제였는데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주제이고 우리가 또 한 번은 꼭 생각해 봐야 될 주제인 것 같아서 제가 이 책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서 또 함께 해주신 고 기자님께 또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